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정부 실세로 모든 것이 형을 통한다는 만사형통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던 이 전 의원은 억대의 국정원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나면 이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해도 나올 것이 없다며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전했지만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1억 원가량이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너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 여사 측 행정관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에 이어 부인과 친형까지 특수활동비 의혹에 얽히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기도 가평군 서량면 일대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땅에 모두 4채의 별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가 지난 1988년 김모 씨 등 6명과 함께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김 씨 소유인 한 채는 아내 권 씨가 상속했고 나머지 3채는 공유자 6명이 2명에 한 채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은 이 별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별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동에서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고 뭐 병원 안에서 2번째 거. 공인중개업소에선 MB 별장, 현대가 별장이라고 광고까지 합니다. 소리 나는데 저기 별장에 써있잖아요. 저기 밑에 이명박. 이 전 대통령이 별장에 온 걸 본 주민도 많습니다. 우리가 저기 친장로 끝까지 금방 갔다 오던지 오다가 날부터 인사하더라고. 별장 관리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왔고 지난해에도 한두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정작 별장 주인인 권 씨는 김재정 씨 사망 이후 7년 동안 본 적도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평 별장은 상속 당시 권 씨가 다스 주식보다 먼저 상속세로 내야 할 부동산이 2곳 포함된 곳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규정을 어긴 채 상속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평 별장 2007년 대선 당시엔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인 선모 씨가 별장 테니스장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도 됐습니다. 후보 소유가 아닌데 왜 테니스장에 대한 교체 비용을 후보 개인 비용으로 선고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나를 보고 포장했다고 하니까 누가 그 돈을 내주겠습니까? 제가 공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저 돈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대선 당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당시 서울대병원 교수를 중심으로 19명의 대통령 자문위가 꾸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핵심 관계자는 당시 자문위로 임명된 교수들에게 VIP 경력금이라며 청와대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내려왔다며 1인당 수백만 원씩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돈 봉투가 자문위들에게 전달된 건 이후 명절에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자문위들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좀 놀라졌던 거는 사실이고 액수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나눴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 돈의 출처를 난 모르죠. 수원장님한테 물어보던가. 서울대 병원 측은 병원 차원에서 돈 봉투가 지급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면은 대통령 주치 자문이시니까 주시면 청와대에서 주셨을 것 같고. 명예직인 대통령 자문위들은 진료 후 통장으로 10여만 원을 받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것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서 병원장 측은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병원장님이 말씀 주시는 사항이 아닌 거니까. 자문위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돈의 여부와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오신 우리 명종상. 안녕하세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복강시, 장기시, 별부시를 돌아온 유명종입니다. 그 일본말로 해봐요. 후쿠오카, 나가사키, 벳부. 아, 그러시군요. 혹시 안배진삼 씨 잘 계시던가요? 그 양반 TV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아베의 아르곤을 마시고. 자, 명종님이었고요. 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 마차님도.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명종님이 뭐 이렇게 일본 갔다 오셨다고 방사능 가득한 걸 잔뜩 사오셨어요. 네, 방사능 식품과 그 유황 성분이 섞인 것을. 우리처럼 이제 뭐 인생 다 산 사람들은 방사능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제가 먹어서 없애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짧게 하나만 홍보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 두 개의 문 영화 보신 분. 네, 제가 봤습니다. 예, 용산 참사를 다룬 작품이었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인데 공동정범이라고 이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연속되는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스피노프 작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예, 스피노프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출연진도 비슷하고 주제도 비슷하고 시즌 2? 예,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연속되는 느낌.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문을 본 사람들이 이해가 훨씬 빠른. 예. 이게 5년 동안 걸려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2009년 1월 20일.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깝고요. 또 그리고 제 추억이 있는 그 건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 거기 가보셨다고 하셨죠? 네. 시골 동창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모임을 했던 곳이에요. 내 어릴 적 친구들. 그 건물 2층이었거든요. 네, 고깃집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호프집. 거기서 이제 모임을 했고 그 아래층이 야밀당이었고 그 건물의 옥상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일이고요. 네. 그때 용산 불타고 있다 막 뉴스 나오고 그럴 때 직접 가봤던 바로 가깝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건데요. 뭐 이명박의 뭐 국정원 특활비네 다스네 뭐 댓글이네 다 하지만 이게 가장 최악의 어떤 이명박의 죄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거든요. 그 영화 두 개의 문의 스피노프 공동정범이 개봉 1월 25일 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상영관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공동정범 개봉이 25일 날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정범이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좀 이중적이에요. 공동정범이라는 말 자체가 2인 이상이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2인이 누구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산 주민이 범인이냐, 안 그러면 경찰이 범인이냐. 경찰도 죽었고 주민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죽인 사람이 주민이냐 범인이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함께 같이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테러범을 진압하듯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런 참사까지는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 공동정범이 된 주체가 누구냐 경찰이지 않을까 하는 그 의문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공동정범이라는 영화는 그 전작인 두 개의 문에서는 그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했다고 하면 제 느낌에서는 이 공동정범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한, 분노,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내서 복귀하고 그리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할 때 망각, 잊지 말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참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상권을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 의해서 그냥 수용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저항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피해가 나는 상황에서 국민은 국가에게 그냥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리에는 주차장이 뭐 들어서는 그런 상황 꼭 진압을 했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협상이 안 되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형태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잔악한 놈들이고요. 당시 책임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 나라고요. 알겠습니다. 공동정범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의미에서라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공동정범의 감독 김일란 이혁상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던 두 개의 문의 후속작 공동정범이 드디어 1월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막루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동정범은 한편의 심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꼭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년이 흐른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지금 청와대 청원 중에 만나이 쓰자.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꼬맹이 예를 들면 꼬맹이가 1월달이에요. 이미 생일이 지났어요. 이제 요즘 애들은 다 양력으로 세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음력으로 많이 셌고.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12월생이에요. 12개월 차이가 나요. 머리 하나가 더 있어. 나이는 똑같아도 그래.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이를 만 나이로 쓰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다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나이 계산기 이런 게 있어요. 생년월일을 딱 해가지고 사실은 쉬워. 예를 들어서 올해 10살이 되는 아이가 생일이 안 지났다면 사실은 만 8세하고 몇 개월인 거예요. 생일이 지나야 만 9세가 되는 거거든요. 10살짜리가 12월 생이라고 하면 12월 달까지는 만 8세인 거예요. 12월 생일을 지나야 만 9세가 되는 거거든요. 기사나 보도나 이런 거 보면은 나이가 괄호 열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예전부터 신문들은 만 나이 이렇게 세주기도 했는데 이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세자. 우리끼리 막 여러 가지로 둘러쓰지 말고. 우리나라 특유의 그 형동생 따지는 문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학교 막 7살에 가면 빠른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는 문화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몇 년생이냐 물어보고 그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친구 하자고 하거든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래도 굳이 자기가 형 하겠다 그러면 하라 그래요. 네 형 해라. 형님이라 불러줄게. 그게 그러니까 굳이 그 따지는 그 문화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나이를 따지는 거는요. 동양과 서양이 철학이 달라서 철학적인 차이도 있죠. 철학적 차이인데 서양은 1년을 살았을 때 1살이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동양 중에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이에요.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 얘 1살 그렇게 매기고요. 첫 돌은 첫 번째 생일은 1살을 기념해서 1살이 끝나는 날 하는 거고 서양은 1살이 되는 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생일은 서양은 1살이 되는 날 해주는 거예요. 2살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따질 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산일이 언제냐. 0년부터냐, 1년부터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것과 천문력이 있는데 그레고리력은 BC 0년, AD 0년 이게 없어요. BC 1년에서 바로 AD 1년으로 넘어가요. 기원전 1년, 기원 후 1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0년이냐 1년이냐. 그때는 그렇죠. 영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천문력은 그 0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천문력은 0년부터 99년이 1세기고 그레고리력은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예요. 근데 그런 문화와 철학의 차이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와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죠.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몇 년생이야, 몇 살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만 나이를 안 쓰는데 세는 나이를 쓰는데 제 생각에는 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미 쓰고 있는. 실제로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누가 지렸습니까? 그게 실제로 태어난 나이라는 게 사실은 1년이라는 거를 편의상 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를 살았느냐 뭐 이런 부분 이것들이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게 돼서 차라리 지금도 왜 우리 투표권이 만 18세, 만 19세 이렇게 쓰는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권은 정확하게 만을 지켜주잖아요. 그 투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 뭐 19세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를 정확히 지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도요 70% 이상이 만 나이 쓰자는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유럽이랑 나이를 물어봤을 때 최대 3살까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생일 지났냐 안 지났냐 그 차이로. 그래서 나이를 물어봐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물어봐야지 대충 가늠이 되지. 사실은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하겠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만 나이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야구 사회인 야구 할 때요. 내가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찍 들어가고 나니까 또래들은 나보다 한 살이 많은 거잖아요. 같이 졸업한 애들, 고등학교를. 근데 1년 후배들인 경우에 좀 그런 느낌, 운동 조직 이런 데는 좀 선후배 사이에 기강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형님 불러주는데 사실 이 친구 생일을 보니까 나보다 더 빨라. 이 친구는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속으로 굉장히 찔렸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한참 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말을 못 내리더라고. 맞아요. 10년 이상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나이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이게 9에서 땡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죠. 보통. 땡으로. 아까 말한 그 얘기가 정확해요. 우리 꼬맹이하고 꼬맹이 친구가 11개월 차이 나는데 한참 큰 애들은 그게 엄청 차이 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나이로 구분해 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문화가 너 몇 살이야 그러면 9년 3개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 나이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후 256개월째입니다. 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이상득의 압수수색입니다. 이상득 씨의 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혐의는 역시 국정원 돈이에요. 역시죠. 이명박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헤쳐먹은 건지 정말 궁금해요. 헤쳐먹지 않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김윤옥 나왔죠. 뭐 그 다음에 명품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시영은 뭐 내곡동에 집 살 때 국정원 돈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이상득이 안 했을 리가 없지. 비리가 없었다고 이명박이 자신있게 말했지만 본인은 까먹어버린 거야. 대표적으로 바로 자기 형의 계속되는 뭐 저축은행 비리, 포스코 비리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80이 넘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만 나이로 83세. 네, 35년생. 몇 개월이에요? 이야기해줘. 계산이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만 나이로 80이 넘으셨어도 정정해요. 괜찮아요. 이상득 씨. 나는 이분이 83세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 것도 난 되게 신기하고.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용도의 사무실일까요? 진짜 노인정은 아니겠지. 정치 은퇴한 80 이상의 정치인들 모임 팔정모. 사실 이 권력 기관의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족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두 명들은 있었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특이하게 이 이명박 가족은 가족 범죄단이에요. 이 범죄 단체로 결성이 된 것 같아서 조직 범죄로 다뤄야 그렇죠. 한다. 조직 범죄화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 검찰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득의 전력은 화려해요. 2011년 보좌관의 SLS 그룹 금융 로비 금품 수수 의혹, 2012년 7월 저축은행 로비 사건, 그러면서 1년 2개월의 징역을 살았고요. 다음에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 이명박 재임 기간들이에요, 전부 다. 2011년, 2012년, 2015년. 15년은 이제 박근혜 기간이겠지만. 포스코 사건만 해도요, 1, 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선고받았고요. 지금 대법원 재판 진행 중인데, 고령이라고 구속하지 않고 있어요. 이 대법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구속되겠죠. 그렇죠. 이 재판에서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간절한 늙은입니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 구속되고 막 그 재판 받고 그럴 때 인터뷰한 거 있는데 정말 기력이 너무 쇠해가지고 숟가락 들 힘도 없을 것 같은 목소리로 나는 억울하다를 계속 강변해요. 그래도 좋은 건 먹을 것 같은데요? 돈 받을 때는 기력이 날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이게 이제 이명박도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뭐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김윤옥도 그렇고 이명박 주위에 지금 검찰에 안 불려갈 사람이 사실상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특활비가 이상득한테까지 갔다. 그 이상득도 당시에 그 상황이라고 불리면서 주변 정치인들이 이상득이라고 안 부르고 SD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정두원 씨 아직도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아직도 SD라고 불러요. 그 정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모든 그 정치인들의 꿈 아니에요. 그렇게 이니셜로 불리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YS. 야스님! 아, 네. MJ? 저기는 멍준이고 여기는 영삼이야. 그럼 여기는 MC야, 심지어. 근데 이상득도 나름 똑똑하게 성장 환경이, 배경이 이명박 못지 않더라고요. 동지상고를 졸업을 했고 육사에 들어갔다가 건강 때문에 자퇴를 한 후에 57년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다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나이론 공채 1기로 입사를 해서 정확히 23년 후에 코오롱 상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떤 이명박의 배경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명박의 저서에서 항상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가족들을 깎아내렸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명박에 대한 자존심 깎여하는 그런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동영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명박한테 내가 무슨 MB 똘만이나 됩니까? 라고 굉장히 울분 섞인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삼철이 어쩌고 뭐 예전에 노무현 예.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형님도 어떻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주위에 대통령의 최측근 그거 더군다나 친인척 관계, 형제 관계로 있다면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알아서 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예. 딱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고 뭔가를 이렇게 드러난 것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 거고 이상득은 그걸 굉장히 즐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설에 가면 이명박이 이상득을 좀 어려워했다. 이게 뭐냐면 집안을 먼저 이렇게 세운 사람이잖아요. 예. 이상은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상득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중에 실제로 이상은은 이명박 더 봐가지고 다스의 바지사장 뭐 이런 개념이고 이상득은 먼저 출세를 해가지고요. 국회에도 먼저 진출합니다. 국회의원을 훨씬 더 먼저 된 뒤에 나중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게끔 상당히 많은 바람막이를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놀랍게도 6선이나 했더라고요. 이상득의 그 형님 예산 정말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포항을 거쳐가는 고속도로들 중에 그 한 번씩 인증샷 올라오거든요. 내가 전세 냈다고 이렇게 인증샷 찍은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이상득이 이 필요 없는 SOC 투자를 굉장히 많이 끌어갔죠. 국정원 새끼들은 뭘까요? 이 부분은 이상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좀 갖다 줘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이상득의 국회의원 시절에 갖다 바쳤다고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전전 방송들 쭉 보면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명목의 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갖다 쓴다. 이 명목만 해도 드러난 것만 100억 정도는 가져갔을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박근혜는 한 40억 정도 가져간 거고. 대체 이 사람들 마인드가 뭘까요? 정말 눈먼 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슈킹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건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런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통장에 1억이 딱 찍혔으면 9,900만 원이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이 그 100만 원이 99만 원 되는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건 내 거고 그렇게 내가 필요한 돈은 다른 데서 이제 끌어다 쓰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었을까.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YS? 네. 이명박은 그 제가 전에 한번 토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제일 나쁜 악마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박근혜는 별거 아닌데 이놈은 자생적 악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명박이는 자라오는 과정 자체가 그 삐뚤어진 신념과 돈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돈에 대한 관념으로 인생을 그냥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현대에 입사해서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보면 이건 박정희의 총애를 받는 것도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인생들이 쭉 거쳐져 오거든요. 정주영이 총애한 것뿐이 아니고 이건 박정희의 총애로 커간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박정희가 그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라는 것과 그 독재 경제 권력 이런 거에 정확하게 발을 담그고 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쪽에 대한 그 자기의 돈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사회 철학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독재 경제, 친일 이런 거에 녹아 있어서 박정희가 그랬듯이 전두환이가 그랬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돈은 그냥 내가 가져가서 써도 되는 거고 대기업들도 돈을 내가 가져가서 써도 되는 건 거예요. 편의만 봐주면. 이런 국정 철학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터넷에 의미 없는 논쟁이긴 하지만 전두환이 나쁘냐 이명박이 더 나쁘냐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을 보는 순간 당연히 이명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중에 잘못한 아이를 불러내서 직접 때리는 사람이 있고 잘못한 아이를 불러내서 서로 때리게 만드는 선생이 있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때리게 만드는. 저는 그 두 번째 서로를 때리게 만드는 선생이 100배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국민들을 지손으로 직접 때려서 죽였지만 이명박은 국민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악랄하게 착취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이득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에는 굶어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훨씬 더 나쁜 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윤옥 씨예요.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제1부속실은 대통령, 네. 제2부속실은 영부인 이런 거잖아요. 네. 김희중이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제2부속실에 있는 행정관한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행정관을 조사를 했어요. 서로 간에 김희중과 대질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었을 때 국정원에서 돈 줬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김희중한테 줬다 나왔고 김희중은
행정관한테 줬다. 제2부속실 행정관에 줬다 나왔잖아요. 제2부속실의 그 행정관, 여성 행정관이에요. 여성 행정관이 그래서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라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여성 행정관 정도가 내가 뒤집어 쓰고 갈게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닐 거예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김윤옥에 대한 조사,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명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조사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위에. 맞습니다. 그래서 김윤옥, 언론에서는 여사라고 붙이는데 저는 전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김윤옥 씨라고 하면 되죠. 김윤옥 씨라고 하면 또 버르장말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박근혜한테도 항상 박근혜 씨라고 그랬는데. 김윤옥 전 여사가 아무래도 이상득과 비슷한 타이밍에 막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은 핵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그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그 핵심 그룹들이 다 지금 실토들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토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이명박을 가장 옹호해야 될 바른당과 자유당 이 당에서는 지금 일단 논평을 보류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계속 정치 공작이다, 탄압이다 이런 논리를 피다가 이제 오니까 제가 일본 가 있는 사이에 얘네들이 겁먹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거죠. 이거는 이명박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본인들이 홍준표라도 나서서 이명박을 옹호해주고 김윤옥을 옹호해주고 이상득을 옹호해주는 발언을 하는 순간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겁을 먹은 게 보여지거든요. 명정님 일본 가신 거를 우리가 좀 미화해가지고 이명박의 저수지 털러 갔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갔는데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명박 닮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의 딸 여러분 그 돌아다니는 사진 보신 분. 왜 아버지랑 닮아서 보기 좋더만요.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야지. 아주 훌륭해요. 딸인데 아버지를 닮아야지.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뭐 외모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씨 도둑질은 정말 못하겠더라.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는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명박은 흐뭇하죠. 흐뭇해. 얘 진짜 내 딸이구나. 옆집 아저씨 딸이 아닌가. 너무 그렇게 나가지 말아요. MJ.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충렬이라고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던 예전에 그게 한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유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이 사람이 5만 원권 신권 100장 묶어가지고 그거를 뭐 관봉 형태로 뭐 이렇게 줬다 할 때 그거 장인어른이 줬다고 막 그때 해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했었는데 차라리 오다 주셨다 그러지.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선물 하나 주려고 그러면 오다 주셨어. 자 오다 주었다. 한번 해봐요. 딱 오리지널로. 오다 주스. 이 여자가 흐뭇해가지고. 자,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 그거를 입장을 번복했어요. 장성명 비서관이 마련한 그 돈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도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어요. 이거는 정치 보복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검찰이든 청와대든 간에, 어떤 속마음이 있든 간에, 이걸 어디 그냥 덮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오는 특수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인 돈들을 이렇게 갖다가 막 100억씩 얼마씩 쳐발랐다는데 그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냐고. 이명박을 지금 설왕설래가 엄청 많습니다. 주장에 따라서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을 올림픽 전에 치는 게 맞냐 안 맞냐 계속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요. 올림픽 전에 털어야 됩니다. 증거가 나왔으면 털어야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김윤옥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상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명박은 정말 역대급 깨끗한 사람인데 주위에 부인과 형과 아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더러워서 막 국정원까지 그 공모를 해서 그렇지. 이명박이를 바보로 만들고 본인은 막 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르는 게 왜냐면요. 이명박 부르는 건 타이밍이 없어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또 공격이 들어와요. 아니 범죄자인 건 맞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이 사실 무슨 이명박이 올림픽을 유치해. 알고 보면 그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이지. 근데 그거를 예우하기 위해서 올림픽 전에 또는 뭐 설 전에 타이밍은 적절한 타이밍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나서는 바로 부르는 게 좋은 네, 거죠. 절차대로. 딱 검찰총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수사하면서 나오는 결과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뭐 올림픽이고 뭐 지방선거고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요, 검찰이 소환하는 대로 보통 이제 좀 시간 조율을 할 과정 좀 거치고, 제가 그날 바빠서 못 가는데요, 며칠 날 갈게요. 이렇게. 참고인에 대해서 그런 거죠, 참고인. 아니, 피의자도 가능해요. 그렇게들은 좀 하는데, 네. 그렇다고 검찰 측에서 그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피의자를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처음부터. 일단 불러야죠. 증거가 나오고, 범죄자인 것이 확실히 의심되는 상황이 오면 소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시기로 따질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김윤옥이 직접 여성행정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분도 출석 대상이거든요. 출석해야죠. 그렇죠. 김윤옥 출석하고 이명박 출석하고 좋겠네. 이동형 출석하고 이시영 출석하고 이상득도 출석하고 이상은도 출석하고 아주 가족 사동 하나 만들면 돼. 조직범죄단 맞네. 자, 최대한 빨리 이명박을 부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완전 이란성 쌍둥이에요. 하는 거 보면은. 이란성 쌍둥이. 똑같아. 방식이. 쌍난? 그러니까 이게 관례였다고 말하는 게 나는 말도 안 되는 게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게 관례였다고 일부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정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거 누가 가져갔는가까지 나온다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가까지. 그 가져간 돈을 참여정부 때까지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때 국정원장들은 자신있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국정원장 모르게 나간 예산은 없어요. 실제로 집행하는 건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하는 건데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된 건 아니거든요. 가장 최측근으로 원세훈을 앉혔던 거는 여론 조작, 뭐 뒷조사,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있지만 국정원의 그 큰 음모한 돈, 국회에 보고하기도 막 쉽지 않은 돈을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챘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지금 마치 박하사탕식 지금 우리가 구성인 거야. 박근혜 먼저 털었잖아. 국정원 특활비를. 그리고 나중에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그 5년 전의 이야기를 터는 건데. 갑자기 박하사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가 했네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재판 중에 문고리 3인방들 재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관저에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그때 무시로 최순실이 그냥 들락거려요. 가면 있었다는 거. 부끄럽지도 않고.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이런 형태로 최순실이 얼만큼 박근혜를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했는가에 대한 단면을 안봉근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증언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안봉근도 지금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문고리 3인방을 면접 보고 뽑은 사람이 최순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봉근이 하는 말투를 보면 나 최순실 몰라. 그냥 가니까 관저에 가니까 최순실이 있더라. 이런 굉장히 낯선 사람 자주 봤어요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니 뭐 몇 번이나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횟수는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기억을 사실 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이었거든. 그렇죠. 저는 항상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침대도 있고 휴지통도 있는데. 휴지통. 여러분들 우리 방송실 몇 번이나 왔냐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많이 왔던 것 같다. 이렇게. 기십번. 횟수는 좀 많을 것 같네요. 이 문고리 3인방이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 사실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거는요. 본인들이 살려고 하는 증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최순실에 본인들이 그렇게 깊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걸 가능하면 관련이 없어야 자기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최순실에 대한 박근혜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털어놓는 거거든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예. 사실 공범이면서도 최순실의 영향력을 더 높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본인들의 죄가 좀 사해지는 게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증언은 이거예요. 이재용에 관한 부분인데 2014년 하반기에 박근혜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아니에요. 청와대 밖에 있는 어디 모처라는 거지. 그 중에 한 명이 이재용인데 그때 당시에 안봉근이 이재용한테 명함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도 이재용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를 만난 건 한참 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새날 발로 이제 단독 알아내죠. 이재용은 치매였다. 현재? 단독.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용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말이 누구에게 더 득이냐 실이냐를 계산해 보면 돼요. 이재용에게 훨씬 더 거짓말을 함으로 생기는 득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재용에게는 이게 안봉근의 증언들이 그대로 법으로 인정받으면 이재용에게는 굉장한 실인 거죠.
뇌물죄가 굉장히 네, 심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정경유착을 본격적으로 시도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용한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이재용이 이제는 치매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얘 풀어줘야 될 그런 상황도 오니까 치매는 아니고 치매가 완치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치매였는데 나이 49살 8개월에 치매가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완치됐다고 현재는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면서 완치가 돼서 건강하니까 남은 연기 다 살아야 되죠. 감옥에 들어가면 담배를 피울 수 있나? 못 피웁니다. 근데 피우던데? 그거는 그 야로를 부리기 때문에. 야로가 무슨 뜻이에요? 뒤에서 뭔가 수상쩍은 짓을 하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되게 놀라운 게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면은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거기에도 어떤 사회가 있고 자기들끼리 은밀한 거래가 있고 와 그거 보고 교도소에서 사람이 교정되는 건 힘들겠더라. 제가 18년 동안 감옥에 수감됐던 분한테 18년이요? 예. 그 거의 한 18 일주일 진짜. 넘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담배 피는 방법. 어떻게? 담배 한 까치를 가지고 한 10명 이상이 같이 나눠 핀다고 하더라고요. 한 모금씩.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체시켜가지고 담배 가루만 이렇게 몸에 숨겨서 반입한 다음에 그걸 다시 말죠. 제조해가지고 신문지에 신문지는 아니고 단단하게 진짜 단단하게 딱 하면 그게 한 모금만 빨아도 한갑 피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감방에서 담배를 그렇게 야로로 만들 때는 네. 감방에서 교도소에서 구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담배 말아 피는 종이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냥 대출해 주거든요. 교정을 위해서. 그 성경책 종이가 담배 말아 피기 아주 적합합니다. 나중에는 성경책이 없어지겠구만. 예.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리고 은수미 의원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깜빵 동기들한테 은수미 의원님 말고 은수미 의원님과 같이 있었던 깜빵 동기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밥 가지고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이 정말 다양하게 해 먹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 장기수들이 보통 그래요. 단기수들은 뭐 그런 거 배울 필요도 없는데 10년 이상 장기수들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뭔 짓을 하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거든요. 은수미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 막걸리 만들어 먹는 방법에 대해서. 보람이 방송? 보람이 방송만 막 TV 나오니까 요거를 이렇게 막 TV를 고치는 방식으로 해갖고 조작해가지고 텔레비전도 보고 뭐 정말 재미들었고 어떤 놈은 아예 교도 소장 방에 잠깐 면담하러 갔을 때 리모컨을 훔쳐와. 이 얘기가 좀 그런데 어쨌건 우리 5035는 이런 식인 거고요. 사실은 박근혜는 웬만한 진실은 그 국정농단 거치면서 한 105% 정도 드러났다고 봐요. 지금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재판인데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참 이명박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명박에 비하면 정말 순진한 과에 속한 그런 측면이 좀 우리가 보이죠. 설마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게 엄청난 범죄가 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당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상태로 5년을 그냥 궁고리에서 지내듯이 한 것 같고 최순실은 이제 권력을 자기가 가졌다는 그 느낌 때문에 무슨 이유에선지 박근혜는 최순실 자체를 너무 의지하고 최순실한테 짜장면 부릴 수가 없는 형태. 최순실이 부렸으면 부렸지. 그러니까 청와대에 무시로 들락거리는데 인적사항도 안 적고 청와대 같은 데 들락거리려고 그러면 신분증 제시하고 다 그렇죠. 인적사항 적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다 나와야 되는데 차에 안봉근 같은 자들이 태워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네 비서들이 관저에서 또는 이런 데서 뭔가를 보고를 하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그 뭔데, 그 사람이 뭔데. 우리 집인데, 뭐. 뭐 그런 상황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박가스탕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가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김윤옥에게 10만 달러인가를 전달했다는 여성 행정관도 윤전치 역할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또 뭔가 설명을 좀 하는데 김윤옥 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탐욕의 화신 같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지저분하죠, 진짜. 발가락 그 다이아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탐욕의 어떤 상징 같은 건데 부인이 남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보 제발 청렴하게 당신 집 가훈처럼 정직하게 살자. 이거 좀 지켜줘. 못 살아도 되니까 돈 못 벌어도 되니까 양심껏 살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이명박은 이혼했겠죠. 그랬네. 아니. 관상학적으로 보면 김윤옥 이명박을 잡고 살 팔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김윤옥의 비위를 맞추고 김윤옥의 뭔가를 해주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김윤옥 자체가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백앤머리 성사라고 있잖아요. 네. 여보, 국정원에 넘먼 돈이 있다더라? 오빠, 나 오늘 에르메스 젖백 사줘. 그러니까 제가 왜 김윤옥 이야기를 하냐면 김윤옥이 이명박 때는 최순실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구조나 상황들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래요. 훈훈한 미담은 이런 거야. 대통령이 독재를 하거나 뭔 나쁜 짓을 하면 영부인들이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못하게 하는 형태로 권력에 있어가지고 가장 지근거리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렇죠. 영부인이 안 좋은 낌새 같은 걸 보면 걱정스러워요. 뭔가 좀 조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면 모를까. 그래야 되죠. 영부인이 직접 뭔가를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아 나가서 뭐 미국 가서 뭐 명품 사오고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왜 이재용도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내곡동에 집 사는데도 국정원 돈이 뭉치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똑같이 배워서 처에 헤쳐먹은 게 원세훈과 원세훈 부인이고. 그러니까 그 구조상 보면은 국정원 특활비 규모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것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보면 원세훈과 원세훈 부인, 이명박과 이명박 부인, 이상득, 이시영 이런 자들이 해먹은 국정원 예산은 수백억에 달할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재명 시장 말이 정말 정확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캐쳐먹고 그 영부인이라는 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랄까 이런 게 그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들통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니 정권이 바뀌는 순간 자기들은 죽는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허수아비.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박근혜는 또 국정원 돈부터 계속 돈을 받았고. 그리고 그 김윤옥이 이명박을 잡고 살았다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노 대통령 장례식에서 무시해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잡히잖아요. 백원우 의원이. 입모양으로?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사실 그 대통령의 부인 정도가 되면은요.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유경수가 박정희가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청와대 내에 있는 그 경호실과 국정원 얘네들이 국정원이 아니었죠. 중정이었죠. 걔네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박전이라고 그랬대요. 유경수와 박정희의 싸움을 육박전이라고 표현했대요. 막 재터리가 날아다니고 그랬다고. 이게 적절한 비유도 아니고 유경수와 박정희를 미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퍼스트레이디 정도가 되려면 남편에게 접근하는 외풍들을 적절히 막아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꿈에서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명박이라도? 살고 싶냐? 아이고 참 진짜. 자 어쨌건 아직도 이명박을 쉴드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는요 내 주위에 이명박 찍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실제로 내 친구 중에 이명박 정도는 돼야 나라가 좀 우리는 막 무슨 뭐 부의 재분배, 빈입금 부익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명박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좀 비리를 좀 해 먹어도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전제로 놓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경제는 정말 잘해서 나라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인식으로 찍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있다니까. 맞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들 친구로 두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민주 세력을 찍어왔던 사람인데도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이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명박한테 붙었던 그 단서 깨끗하지는 않지만 비리가 있지만이라고 인식해줬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를 말아먹은 대표적인 공범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성한 국민의 투표행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국가의 경쟁력도요. 흔히 말하는 저 윗대가리들이 깨끗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 많은 돈들을 이명박이 해먹고 이상득이 해먹고 원세훈이 해먹고 원세훈 부인이 해먹고 이명박 부인이 해먹고 이명박 아들이 해먹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규모는 달라지지만 저 밑에 말단들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가장 망가뜨린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명박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속해야 됩니다. 가자! 안녕하십니까.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김영호입니다.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에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올랐습니다. 선생님께서 불법행위를 진행하시니 왜 불을 들어가요? 빨리 불 지켜! 철거민들이 옥상에 오른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
경찰 특공대가 진압에 나섰고 무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요. 그로부터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으로 남일당 옥상에 올랐던 이충현 씨, 그리고 그의 부인 정영신 씨도 그저 동네에서 호프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우리네 이웃이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누구시라고요? TBS에서. 저희가 하던 그 용산 4구역에 대한은 저희 부모님이 27년 동안 식당을 하시던 자리였어요. 그렇게 살던 곳을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가게를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리모델링을 해서 레아 호프집을 다시 열게 됐던 거고요. 저희 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정말 그 하루하루 뭔가 희망을 만들어 간다는 공간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만들었던 가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이 저희의 동의는 필요 없이 그렇게 재개발된다 하는 소식이 들렸고 2007년 10월 달에 사업시민 인가가 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용역들이 저희 동네에 상주하면서 이제 이주를 계속 종용하죠. 그러니까 딱 이제 1년 장사한 거예요. 2009년 당시 우리 사회는 뉴타운 정책이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용산 4구역 역시 부도심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42층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재개발이 결정되자 철거민들은 그저 쫓아버려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개발 절차에 동의를 법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하고의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한테도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하게 문신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용역들이 한 30-40명씩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했었고요. 저희가 대화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 용산구청장이나 조합에다가 얘기를 했었지만 돌아오는 건 용역들의 폭력이었고 그 당시 용산구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청에 와서 떼를 써도 구청은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떼쟁이로 생각했던 거죠. 당시 용산 4구역은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한 용역들로 인해 무법천지로 변하고 마는데요. 저는 한 2번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 용역들한테 맞아서. 실제로 용역들한테 맞아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한 분은 광대뼈가 함몰되시고 한 분은 뇌진탕이 걸리시고 화분으로 머리를 찍어서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폭력을 행사했던 용역 3명 그리고 저희 3명을 불렀더라고요. 조서를 받는데 조서를 받는 조사관이 그 용역들을 옆에다 앉혀놓고 무슨 농담을 하냐 하면 사장님 잘 계시냐 이런 안부를 물어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같이 조기축구하지 않았냐 양재동에 있을 때 이런 농담을 해요. 그 폭력들이 사실 강제로 내쫓기 위해서 이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 용역들의 폭력을 비호해 줬었어요. 엄청나게 두려움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어찌됐건 위원장네 집이었기 때문에 거의 타켓이었죠. 저한테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목포에서 뭐 용역들이 한 2,000명이 올라온다. 승현이는 벌써 관도 다 짜놨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이 협박이 정말 말도 못했고 뭐 제 앞에서 시어머니 때린 적도 있고 할머니들이 핸드폰 옆에다 호루라기를 다 매달고 다녔어요. 그거라도 불어야지 누가 주변에서 알지 정말 맞아 죽어도 모를 정도의 진짜 무법천지였거든요. 계속되는 폭력에도 철거민들은 용산 4구역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상 세입자들에게 이주 보상비를 통보하는 시기가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시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통보하는 이유가 앞에 쪽에 통보를 하면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가장 나중에 그걸 통보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들였던 비용의 3분의 1도 책정을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책도 없었고 그냥 받아서 나가라. 아니면 필요 없다. 법적으로 해도 니네 나갈 수밖에 없다.
장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되면 제일 나중에 이제 공원부지라는 곳은 제일 나중에 개발이 되니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장사를 좀 해서 기반을 마련해서 우리 스스로 나가겠다는 거였어요. 내 손님이 여기 있고 내 모든 자산이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더 장사를 해서 우리 스스로 마련해서 나가겠다는 거였지 돈을 달라는 건 요구했던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보상금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라는. 근데 저희는 보상금을 더 달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1년여를 버티고 버텼던 철거민들은 2009년 1월 19일 남일당 옥상에 오릅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 뭐 흔히들 보는 중국집을 하던 사람, 저는 이제 호프집을 하던 사장이었고 또 비디오 가게를 하던 사장이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동네나 다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게를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폭력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억울한 얘기를 했지만 누구도 들어봐 주지 않아서 정말 방송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좀 들어봐 주고 생계 대책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저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막루를 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철거민들이 마주하게 된 건 다름 아닌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저희가 정말 무슨 그 당시 언론에서 떠들듯이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저희 언론에서 떠들었거든요. 그 건물 밑에 노점상을 하시는 한 30년째 노점상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장사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무 일 수 없었고 당시에 교통 상황 한강대로인데요. 그 남일당 건물 앞에가 그 한강대로의 교통 상황도 원활했다. 평상시랑 틀릴 바가 없다. 이게 저희 재판에서 나왔던 그 당시 기록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이었고 장사하던 사람들이었고 억울해서 올라왔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저희 얘기는 귀를 막아버리고 경찰 특공대도 투입한 게 저희가 옥상에 오른 지 3시간 만에 경찰 특공대를 사전에 배치를 해요. 경찰 특공대가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큰 화재가 나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마는데요. 이충현 씨는 그날의 현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 어느 순간에 그 여경의 방송 소리가 막 이리 메아리 치듯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몇 번 나더니 갑자기 사방에서 그 물포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장마철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보다도 더 많이. 근데 그 폭우에 이 최루액을 쏴가지고요. 이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찾아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막루로 쫓겨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경찰 특공대의 진압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루 안으로 투입되고 저희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 막루에 어떻게 불이 났는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불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도 화염병을 봤다는 사람도 없고요. 어떤 사람도 어떻게 불이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 결혼 1년차 신혼부부였던 정영신 씨는 가게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올라간 남일당 건물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위에서 봤을 때 그 바퀴벌레 알같이 하이바 까만 애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무슨 일 있냐. 까만 컨테이너 같은 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살면서 까만 컨테이너를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컨테이너가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양쪽에서 서치를 확 켜갖고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진압인가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요. 막내에서 막 사람들이 탈출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막 하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다가 갑자기 순간에 뻥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불길이 이렇게 확 와서 저한테까지 불이 이렇게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이제 3층으로 오는데 거기 용역들이 전현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소리를 또 듣고 이제 막 왔죠. 와갖고 이제 어머니만 찾은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그 현장에서 이충현 씨는 함께 옥상에 올랐던 아버지를 잃고야 맙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참사를 겪은 이후 철거민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충현 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고요.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6명이 희생됐지만 당시 정부는 살아남은 철거민들 외엔 그 누구에게도
책임과 처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단 한 명 처벌받은 게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고 그 당시 새벽 6시 반 7시 정도거든요. 네, 한참 추울 때예요. 영하 10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체감 온도가 얼마나 낮았겠어요. 거기서 물대포를 쏘고 물을 쏜다는 건 정말 죽으라는 거죠. 이 날씨에 물을 쏜다는 건. 근데 그걸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막아주고 있었어요. 용역은 물대포를 쏘고. 그래서 그런 진술들을 했는데 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1심에서 그 수사 자료를 검찰이 내놓질 않아요. 그 수사 자료가 뭐냐면 경찰을 조사했던 자료였거든요. 3,000쪽 정도 되는데 경찰 수뇌부가 본인들의 진압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압을 멈췄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그걸 안 내놨거든요. 검찰의 부당한 그 수사 자료를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근데 재판은 저희가 유죄가 났잖아요. 새해 들어 용산 참사와 관련해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7년 12월 30일자로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충현 씨를 비롯해 처벌받았던 철거민들 25명은 사면 복권되었고요. 정부는 용산 참사를 비롯한 5대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하겠다 발표한 겁니다. 실제 철거민 분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누구에 의해 왜 그다지 참혹한 참사가 발생했나 하는 진상규명뿐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이 억울하게 아직까지도 정말 마음 편하게 계시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일로 피해를 보신 다른 철거민들, 이런 분들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마음으로는 사실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요, 이 살인진압을 지시했던 두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충현 씨에게 다시 2009년 1월 19일로 되돌아간다면 그때도 남일당 옥상에 오를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개발 지역에 사는 철거민들의 마음은 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게 하나가 그냥 뺏긴다 그러면 그 가게를 지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몰리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해주니까 또다시 그렇게 높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9년 1월 20일 아침 용산 참사가 발생한 이후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회의 재개발 현장의 불합리한 정책과 모순을 그대로 보여줬던 용산 참사.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참사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받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모습의 용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93번째 이야기, 용산 참사 구주기 그날의 기억. 지금까지 구성의 조승엽, 연출의 권수림, 저는 김영호였습니다.